바랍니다. 예, 저기 김유찬 진술하고요. 그다음에 기재부에서 오신 구윤철 시무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저기 임대소득 과세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김유찬 교수님 말씀하신 이번에 2천만 원 이하 소득세 비과세에 대해서 2018년까지 연장하고 수용주택 임대사업자 세제 지원 적용 기간을 2019년까지 이렇게 3년 연장한 것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 관대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소득세법 제12조 2호 나호에 2천만 원 이하 비과세가 있고요. 소득세법 25조 1항 전세보증금 간주 임대료 계산 시에 주택수 산정에서 소형주택을 제외하게 되어 있고 조특법 96조에 보면 공유주택 기준시가 6억 이하의 소형주택 3호 이상 4년 이상 임대하면 소득세 30% 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감면을 해주죠? 수도권에서 주택을 소유하고 이걸 1세대 1주택이라면 모르겠는데요. 1세대 2주택 소유자가 임대소득에 대해서 비과세되거나 감면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보거든요. 이런 문제는 결국은 최근에 전월세, 주택의 소유, 타 부분에 비해서 세금으로 비과세 또는 감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아지고요. 실제 소득이 높아지고 그게 주택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구가 많아지고 그거에 따라서 전월세가 상승되고 주택 가격이 오히려 폭등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의원님, 제가 사실은 예산실에 근무를 해가지고 텍스 쪽은 잘 몰라가지고. 잘 모르죠. 예, 제가. 그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세원을 조금이라도 더 발굴하려고 보면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건의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비과세가 아니라 면세나 감면으로 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전월세 시장에 대해서 전체적인 통계가 잡히질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과세 또는 감면이 되려면 주택의 임대료 상승분에 대해서 국가가 제시하는 비율 이하로 협조하는 사람에 한해서 비과세 또는 감면을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디도 이 소형주택의 임대에 대해서 비과세로 처리하는 바람에 통계가 잡히질 않아요. 꼭 정책에 반영해 주시고요. 우리 김유찬 진술인님 제 말에 어떻게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저도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이고요. 이게 임대소득이라는 것이 사실은 비과세 감면을 해줘야 될 정당성이 없죠.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3중에 특혜가 있는데 이제 비과세 현재 2천만 원 이하는 비과세 되는 것이 문제고 2천만 원 이상은 과세되는데 이것을 우리나라에서는 이상하게 사업소득으로 넣어서 과세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는 이것이 자산소득이에요. 맞습니다. 그리고 예. 지금 지금 다시 한번 건의를 드리면 기업소득 환류세에서 대기업 토지 매입하는 것까지 이렇게 투자로 봐주는 건 굉장히 문제가 있는 정책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윤희숙 진술인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요. 2011년도 우리 국가 채무가 420조였습니다. 작년도 말로 590.5조, 170.5조가 증가를 했고요. 올해도 아마 640조 정도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국가 채무의 절대적 수치가 지금 현재 감내할 수 있다 하더라도 증가 속도를 보면 굉장히 우려가 큽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감합니다. 동감하시죠? 그래서 우리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장기 국가 재정 전망에서 보면 2033년도에 우리 재정의 위기가 온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정 지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도 적극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게 지속 가능한 재정이 될 수 있도록
총체적으로 지출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 복지 전달 체계라든지 R&D든지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 이 예산의 낭비가 있는 요소를 좀 줄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세입 부분에 우리가 신경을 안 쓰는 건 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보기로 지금 저출산 고령화로 가면서요. 일본의 경우를 보니까 95년도에 경제활동 인구가 피크를 찍습니다. 그때 결국은 우리도 지금 같은 상황인데요. 인구 경제활동 인구가 가장 높기 때문에 상당히 과열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96년도에 이 경제 억제 정책을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한 3년 정도의 재정이 유지되고 경제가 유지되다가 갑자기 푹 꺼지거든요. 근데 저도 2020년 정도까지, 길면 2020년까지 우리가 버틸 여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일본의 그 하락 속도보다 인구의 그 감소 추이보다 우리가 더 심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지금 한 3년 내지 4년 동안에 우리가 지속 가능한 재정으로 가기 위한 준비를 게을리 했다가는 우리 후손들에게 굉장히 그 2세대에 산 우리가 빚만 몽땅 물려주고 오히려 우리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재정 지출 측면도 있지만 세수 측면도 분명히 아까 말한 대로 뭐 R&D 투자, 중복 투자라든지 또 조세특례 제한법에서 감면 요소를 좀 줄인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요소와 함께 아까 여러 가지 논의된 그래도 세금을 담세할 수 있는 능력이 대기업 쪽에 있기 때문에 그 법인세 인상까지 포함해서 이게 이분법적이 아니라 총론적으로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재정 건전화 특별법을 기재부에서 내놓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재정 건전화 특별법도 그 시행을 하려면 이 사회적 합의라든지 지금 예산안 제출하기 전에 이 예산안에 맞는 재정 건전화의 방안들, 세수의 조달과 지출의 매칭들 이런 부분이 검토된 후에 재정 건전화 특별법의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전혀 그런 대비가 없이 예산안부터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거에도 좀 답변을 좀 해주시면. 일단 앞부분에 말씀하신 것은 세출 부분뿐만이 아니라 세입 부분도 종합적인 그 고려가 필요하다는데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강조드린 것은 이제 세출 부분에서 어느 정도 지출 구조 조정이 필요한지를 보고 그래야 세입 부분의 계획이 가능하다는 얘기였고요. 그 두 가지 그걸 종합적으로 저는 법인세를 올려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법인세, 부가세, 소득세를 다 같이 올리는 폴리시 믹스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가능성은 열어놓고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면서 가져갈 것인지 계획을 충분히 세워야 된다는 데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두 번째 재정건전화법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 시퀀스는 약간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출구조 조정이라는 것을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R&D라든가 농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가 의심이 가는 부분들을 보기 위해서는 엄청난 그 지적인 인텔리전스 역량이 투입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을 사실 재정건전화법 안에 사실 그 조항이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향후 몇 년간 그것을 각 부처로 하여금 조직해서 기재부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각 부처로 하여금 각 전문가를 동원해서 각 분야가 우리나라가 장기적으로 어떤 전략을 가지고 발전할 것이고 그 안에서 어떤 식으로 지출을 구조조정할 것인지를 계획을 갖고 와라.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재정건전화법은 그 자체로 또 시급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보입니다. 이동수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